가봅니다.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요 대지의 기준을 공부할 거예요. 대지의 기준.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의 개념부터 가는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지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이거를 대지라고 하는데, 이 건축법상 대지는요, 이 대지는 필지를 얘기해요. 대지는 뭘 얘기한다고요? 필지.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하나의 건축물을 짓겠다. 이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건축법에서는요,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물 하나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지라는 개념이 아마 공시법 시간에 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웠을 거예요. 필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2차원적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상하고 그 일정 부분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법에서는요, 이 대지의 범위를 지상만 보는 게 아니라 지하나 어디까지 한다 그랬죠? 고가까지도 대지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건축물이라면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데, 이렇게 지으면 안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되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보아서 아름다워야 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만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지 역시 안전해야 되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환경 친화적인 대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부분 때문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요, 항상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지 않는 대지에다가 아무리 좋은 설비를 설치해 놓은 건축물을 지어도 여기를 접근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이용하기 편리한 거예요, 안 편리한 거예요? 안 편리해요. 그래서 이 대지의 기준은 이 도로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도로라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뭘 얘기하냐면, 일단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보행이 뭐예요? 보행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되고요. 동시에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의 폭을 갖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웬만한 건 다 도로예요. 그래서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이 된 도로라도,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 있죠? 이것도 이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뭐로 봐주고? 도로로 봐주고. 건축 법령에 의해서 위치를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있죠? 지정 공고한 도로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요. 심지어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으로 설치될 도로라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계획상의 도로라도 그것마저도 건축법에서는 뭐로 본다는 거예요? 도로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도 도로고, 건축법령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것도 도로고, 심지어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뭐가 된다? 도로가 돼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이라면 너비 3m 이상인 도로도 건축법상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도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너비가 4m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 이상만 돼도 3m 이상만 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어쨌든 이거는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행은. 만약에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어떤 경우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 중에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게 있어요. 무슨 도로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뭐를 받으라고요?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이거.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르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도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건축법령에 의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만 건축법에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건축법령에 의해서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원칙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으라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도로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로는 뭐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원칙은 폭이 몇 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4m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대지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인데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바보의 대표적인 이름은 맹구죠. 대지인데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아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대지라면 바보 대지죠. 그래서 그 토지를 뭐라고 불러요? 맹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거는 이 도로의 건축법의 이러한 규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을 위해서 이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요, 이 도로면보다, 무슨 면보다요?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에 이 도로면보다 이 대지가 낮다면 빗물이나 이런 게 다 대지로 스며들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연약화돼서 안전을 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원칙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인접한 무슨 면보다?
도로면. 도로면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고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근데 설령 낮아요. 낮았는데 물이 자꾸만 스며드는데 스며들자마자 쫙쫙 빠져요. 물을 쫙쫙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낮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지에 배수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을 수도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원칙은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개념도 하나 설명을 해주죠. 여기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려는 토지를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 도로면보다 이 대지가 요만큼 낮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런 데다가 건축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 대지를 이 도로면만큼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요? 쌓는 행위를 해야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 한다고 한다고요? 성토. 즉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드는 과정.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토. 그래서 아까 이제 토지에 관련된 거 공부할 때 보면 성토, 절토 막 이런 얘기 막 나와요. 그러면 성토라는 게 뭐냐?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를 도로면에 맞게 토지의 높이를 쌓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개념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걸 접도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m 이상인 도로에 대지는 최소한 몇 m 이상을 접하라고요? 2m 이상을 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접도 의무라고 그래요. 무슨 의무요? 접도 의무. 즉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접도 의무. 근데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즉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대지가 있어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가 있고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는 이 도로에 접했어요? 안 접했어요? 안 접했죠. 근데 여기가 이 대지와 이 도로 사이가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라면, 즉 공원 같은 거라면 이 공원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대지에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면 이 대지에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이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예외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m 이상을 접하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식구만 생활하는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단독주택을 지으면 4m 이상의 도로에 얼마만 접해도 돼요? 2m만 접해도 우리 식구들 이용하는데 하등의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요 여기에다가 단독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거에 얘가 연면적의 합계가 무슨 합계가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 대지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기 출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돼요? 4m 이상을 접해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이라고 그래요. 접도 의무의 무슨 규정이요? 강화 규정.
예외도 있지만 강화되는 규정도 있더라.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하더라. 맞죠? 네. 그래서 이거 숫자로 외우면 2, 6, 4죠. 숫자로 외우면 뭐라고요? 2, 6, 4. 2, 6, 4라는 게 뭐예요?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2, 6, 4.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4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그거를 줄여서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2, 6, 4. 2, 6, 4 그러면 뭐 생각나나요? 시 어떤 시 생각나요? 청포도 내 고향 7월이면 이런 시 생각나죠? 예, 그거 264 시인이 쓴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미공개 시가 하나 있어요. 264 시인의 미공개 시.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264.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한다. 됐나요?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 자녀분 있잖아요. 자녀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자녀 보고 불을 끄거라. 하세요. 한석봉 엄마처럼 불을 끄거라. 너는 이상의 날개를 외우고 나는 264 시인의 접도 의무 강화 규정을 외울 것이다. 그래서 한번 딱 외우는데 그 자녀가 그걸 못 외워요. 이 녀석 가서 공부하거라. 이래서 한석봉의 어머님이 한번 태워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어지는 게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면 3, 6, 4예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2, 6, 4고 공장이면 뭐라고요? 3, 6, 4. 즉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됐어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건축선이라는 게 나와요. 건축선. 건축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되게 쉽죠? 어차피 안전기능 미관 환경을 위해서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는 이런 대지에 됐어요?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면보다 낮지 않는 대지에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겠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건축물이 이 도로를 침식해버리면 이런 거 아무리 잘 지켜봤자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도로와 접해 있는 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한계선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은 도로의 너비가 얼마를 확보하고 있다면 4m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 대지와 이 도로에 이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가 건축선이 되겠죠. 됐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건축물하고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이렇게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축 한계선이 그거니까. 그래서 건축선 규정 때문에 당연히 건축 제한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읽어드리죠. 의 도로에 접한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선. 따라서 도로와 접한 대지에 있어서 건축 한계선은 원칙 대지와 도로에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경계선으로 하고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입니다. 원칙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개념만 알면. 근데 우리 아까 대지는 지하도 된다고 그랬나요?
예, 지하도 대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하는 이 도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건축물을 짓든 건축물이 도로를 침식하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예외. 지표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고가 부분도 대지가 된다고 그랬죠? 이 고가 부분은 좀 강화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고가 부분 있죠? 여기는 지금 건축물이 건축선 수직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에는 창문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문 같은 거 열고 닫을 때라도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강화 규정이에요. 무슨 면으로부터?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4.5m 이하에 있는 건축물들의 창문들 다 어떻게 열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열다가 고개를 딱 내밀면요,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위로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열리게 만드는 문들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가 부분에 건축선에 의한 강화 규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대지의 기준인데, 자, 지금까지는 뭐 이거 중심으로 공부한 거. 안전, 기능, 이걸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우리 책에는 없는데, 미관이나 환경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지 안에 조경이에요. 대지 안에 조경. 근데, 없는데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쾌적한 환경을 갖기 위해서 이 대지 안에 조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나 알면 돼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근데 원칙이고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조경을 해야 할까요?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 지금 대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5,000년 묵은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조경해야 되니까 걔를 뿌리채 뽑아낸다. 벼락 맞아서 죽어요, 그 사람. 그리고 그거 은행나무 뽑느라고 오히려 주변의 환경이 더 나빠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림지역에 조경을 꼭 해야 될까요?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녹지지역이면 이미 주변이 끝내주죠? 거기에 조경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을 게 축사면 조경을 꼭 해야 될까요? 아, 소대지 주제에 무슨 조경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가설 건축물이에요. 무슨 건축물이요? 가설 건축물이 있으면 나중에 철거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꼭 조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됐어요? 이런 거는요, 상식이라 잘 안 틀려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왜 틀리냐 그랬더니 못 외워서 틀렸대요. 못 외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보세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에요. 연면적이니까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도시형 공장일 거예요. 도시형 공장. 여기는 조금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됐나요? 또 하나,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이요. 무슨 시설이요? 물류시설에는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단, 이 물류시설은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거 있죠? 이거는 무조건 되고 적용해야 돼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을 건축할 때도 반드시 뭐 하라고요? 적용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상업지역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을 건축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예요? X예요? X.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면 물류시설은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해라. 이거 알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에요. 여기는 연면적의 합계 1500 미만인 공장은 도시형 공장이고, 여기는 그냥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인 공장에는 조금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나온 문제는 이거예요.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인 공장에는 적용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예요, X예요? 5.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지의 기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건축법상 용어 정의, 건축허가 여기하고 이 대지의 기준에 관련된 것만 잘 알아도 건축법 한 7문제 중에 대여섯 문제는 5, 6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잘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넘기시면 주택법이에요. 이번에는 주택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택법은 말 그대로 주택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면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주택이란 우리 식구만의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 뭐예요? 주택. 근데 그거를 좀 멋있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식구만의 이거를 세대의 세대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이거는 단독주택이고요. 건축물의 일부, 이거는 공동주택이죠. 그리고 그 부속 토지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보면 건설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국민주택, 하나가 민영주택. 근데 국민주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공적사업주택. 뭐 공적사업주택 그러면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한번 얘기해 줬는데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행정주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국가의 감독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 들어가는 공사들이 있죠? 이런 거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고,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건 지방공사. 그래서 각종 공사들까지 합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공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사업 주체 그러면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자들을 얘기하고요. 또는 주택도시기금 줄 그시고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거기다 줄 그시면 돼요.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또 줄 그면 돼요.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줄 그어놓으시고 거기 밑에다 써놓으면 돼요. 국민주택 규모예요.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민주택.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잘 배웠나 못 배웠나?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O예요? X예요? O예요? X예요? X라고요. 걔는 국민주택의 규모라고. 됐어요? 네. 그 이전에 공적사업 주체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민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요, 국민주택의 규모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등을 지워버리세요. 등을.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무슨 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에요. 이게 이제 공법이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국민주택을 열심히 설명해요. 국민주택을 열심히 설명해 놓고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뭐라고요? 민영주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뭔지를 잘 알면 되는 거죠? 공적사업 주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고 이런 주택이 아닌 주택은 다 무슨 주택이라고요? 민영주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말 그대로 국민주택은 왜 국민주택이겠어요? 국민들에게 보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에게 보급형 주택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주택이 무슨 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이에요. 됐죠? 그래서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을 구별하는 기준은 자금에 의한 분류고 밑에 구조에 따른 분류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 거죠. 이건 뭐 건축법에서 배운 거. 근데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있고요, 기숙사는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주택법은요,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건설한 주택을 적절한 가격에 국민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즉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좀 더 나은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적인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주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같은 거를 건설해서 특정한 학교에다가 공급을 해준다? 됐어요? 기숙사라는 걸 건설해서 특정한 학교에다가 기부를 해요?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국민들이요, 최순실 게이트라고 그래서 촛불 들고 강화문으로 가요.
최순실 딸 정유라가 특혜 받아서 이대도 가고 그랬다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알면 되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왔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이런 거죠. 공동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공동주택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건축물 전부를 우리 식구만의 주거생활로 쓰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 됐나요? 이거를 우리 식구만의 주거생활하는데 이용되는 주택이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이 공동주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 한 공간을 그냥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됐어요? 세대별로 구분해서 여러 세대가 쓸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보죠.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 거기다 동그라미요.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의 동그라미. 없는 주택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이 주택, 이 공동주택의 요 일부는 이 일부의 소유자는 강승우예요. 저라는 얘기죠. 제가 소유자입니다.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독일에 가 있고 저 혼자만 사니까 됐어요? 제가 이거를 세대를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요거는 누구한테 세 줬다고 그럴까요? 누구한테 세 줄까요, 이거? 저기 바깥에 있는 원장님? 박훈 원장님? 이분한테 세를 주고. 됐어요? 또 요거는 누구한테 줬다고 그럴까요? 민법 선생님? 누구라는 선생님한테 제가 세를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누구한테 줄까요? 누구요? 중개사법 선생님이요? 성함이 뭔데요? 한이라는 사람이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를 주고, 여기는 제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주택을, 요 공간은 이 사람이 쓴다고 한이라는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전체는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쓰게 할까요? 월세를 받을까요? 당연히 월세 받아야죠. 얼마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요? 월세를? 아무렇게나 얘기해봐요. 얼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10만 원이요? 아이고. 한 박이 이 사람 얼굴들을 보세요. 월 10만 원씩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5천 원씩 받았어요. 얼마씩 받았다고요? 5천 원씩 받고 생활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첫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현관, 부엌, 욕실을 다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맞잖아요.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생활이 가능한 거죠. 이거보다 적으면 여기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나요? 근데 상한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전체적인 면적의 범위 안에서 14제곱미터 이상으로 세대를 구분해 놓으라는 얘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설치해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서 월세 사는 거겠죠? 그쵸? 근데 저는 원래 소유자잖아요. 그쵸? 돈이라는 게 막 돈을 쫓으면서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돈의 습성이 도망 다녀요. 그래서 너무 돈을 쫓으면 안 돼요. 그럼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돈이 달라붙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주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돈이 저는 달라붙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요 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건축물에서도 얘기했듯이 돈을 달라붙는 사람 옆에 살다 보니까 어이구 이 사람들한테도 돈이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계속 여기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집 사갖고 나가려고 하겠어요? 자기 집 사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구분해 놓은 거 제가 혼자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같이 쓰려고 하면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철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됐나요? 예,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아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개나 소나 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면 이 아파트 단지 개판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얼마를 넘지 말라고요?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 역시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3분의 1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니까. 무슨 구분형이요? 세대. 뭐래요? 세대. 그러니까 몇 분의 1을 넘지 말라고요? 3분의 1. 됐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누가 틀리겠어요, 이거를. 그쵸? 그 단어만 알면 다 아는 거. 근데 엄청 틀려요. 작년에 나왔어요, 이 문제가. 됐나요? 자, 이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이거 중요한데 300세대 미만 줄거시고, 300세대 미만이니까 세대라는 말 썼으니까 단독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인데 300세대 미만이고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줄것이고요.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줄것이면 돼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종류는 세 가지예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있어요. 그쵸? 근데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알면 돼요. 단지형에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있어도 아파트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원룸형 주택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다? 4개층 이하인데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은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되게 중요한데,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요,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 주택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의 줄을 딱 거놔야 돼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외우는 거예요. 1, 4, 5. 1, 4, 5.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어느 분은 우리 공포 선생님 14를 영어로 못하나 봐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14를 영어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1, 4, 5.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라고요? 1, 4, 5. 잘 알아두시고요. 하나의 건축물 거기에다가 줄거 놓으시고, 건축물에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없다에 동그라미 쳐놓고, 다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줄거 놓으시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있다에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 글 봐도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국민주택 아시죠? 국민주택 아까 배웠잖아요. 국민주택은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형 주택으로 만들어낸 주택이에요. 일반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국민주택이에요. 그래서 공적사업주체가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자들이 좀 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고요? 국민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요, 아무나 공급을 못 받아요. 조건이 엄격해요. 됐어요?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공급받은 사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국민주택 공급받아서 사는데 편의점에 뭐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쟤네들 못 사는 애들이야. 쟤네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이 제일 심한 데가 서울의 강남이에요. 아유, 쟤네들은 돈이 없어서 국민주택에서 살아. 쟤네들 때문에 우리 동네 수준이 떨어진다니까. 아유, 쟤네들 때문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주택 말고 민영주택 중에서, 무슨 주택 중에서요? 민영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에 버금가는 보급형 주택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민영주택이에요. 근데 보급형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급형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수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면서 보급형이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되고, 됐어요? 동시에 무슨 지역에? 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 종류는 단지형이 있는 거예요. 단지형에는 연립주택하고
뭐만 있어요? 다세대 주택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다. 단지형이다 보니까 얘는 집단화되어 있는 거죠. 많죠? 1단지, 2단지 그러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보급성이 약간 떨어져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단지형은 보급형이라기보다는 약간 단지형으로 해서 해주는 거니까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보급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면 원룸형이에요. 원룸형. 원룸형 주택이에요. 원룸형 주택. 그래서 민영주택 중 국민주택에 버금가는 가장 보급적인 주택이 뭡니까? 원룸형 주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보급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을 두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 그대로 원룸형 아닙니까? 원룸형. 근데 이 중에서 보면 30제곱미터 이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것도 원룸형 주택 아니에요? 근데 얘는 좀 공간이 넓다는 얘기죠.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투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투베이, 투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이제 원룸형 주택 중에서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투베이, 투룸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국민들에게 보급형으로 인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이더라.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급형 민영주택으로 만들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원칙은요,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절대적으로 같이 지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보급형 주택이고 얘는 고급 주택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원칙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요, 원룸형 주택이 있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 무슨 주택이요? 원룸형 주택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돈 많은 건축주가 원룸형 주택을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원룸형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고 5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형 주택을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초반에. 그리고 이거를 싸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임대를 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 많은 건축주들이 원룸형 주택을 안 지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관리를 못 해요. 그래? 그러면 이게 보급형이어야 되니까 많이 지어서 보급해줘야 되니까 이 원룸형 주택을 지으면서 질 꼭대기에 한 세대만큼은 원룸형으로 짓지 말고 곱지게 지어서 네가 살아. 네가 살면 여기서 살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요, 무조건 되고 같이 지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읽은 거예요. 좀 전에 읽은 거, 만약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 주택 있죠? 다 원룸형 주택이에요.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요, 그 밖의 주택은 세대수에 관계없이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지역에다만 짓는 거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울특별시는 땅값이 되게 비싸고 주택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특별시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나 인천 그 주변에 원룸형 주택에 많이 거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런 원룸형 주택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주택하고 그렇지 않은 주택 같이 지어봤자 별로 위화감도 없어요. 사람 맨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예외를 두더라. 이렇듯 도시형 생활주택은 민영주택 중 보급형 주택이니까 가격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싸죠. 그러니까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준주택이에요. 준주택은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주택 외의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준주택. 1번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용도는 뭔가요? 업무시설이죠. 주택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용도가 뭔가요? 노유자 시설이죠. 노유자 시설이니까 주택 아니잖아요. 세 번째,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이면 2종이고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죠. 주택 아니잖아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은 앞잡다면 오노다기예요. 준주택이 뭐라고요? 오노다기. 오는 뭐고요? 오피스텔. 노는요? 노인복지주택. 다는요? 다중생활시설. 기는요? 기숙사. 준주택은 오노다기. 그렇죠? 시험 2번이나 나왔어요. 다음 중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이, 누가 틀립니까 이거를. 그렇죠? 개념만 알면 맞출 수 있잖아요. 됐나요? 5가 뭐라고요? 노는요? 노인복지주택. 다는요? 다중생활시설. 기는요? 기숙사. 오노? 오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노? 이놈이지, 이놈 나쁜 놈, 미국 놈. 오노? 닭이. 됐어요? 뭐라고요? 준주택이에요. 오노닭이 그러면 또 김동성 그러지 말고요. 오노닭이 그러면 뭐라고요? 준주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오늘은 주택법은 주택에 대한 개념만 공부를 했어요. 됐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주택단지부터 주택법에 관련된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비교해 줄 거예요. 건축물에 관련된 게 건축법하고 주택법인데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드릴 건데, 그러려면 오늘 공부한 거 개념 정의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